선생님, 저 이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래요. 60 중반의 한 남성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목소리엔 지쳐버린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3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새로운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관계가 끝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던 거죠. 여러분, 잠깐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산책하면서인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 시니어분들의 연애와 재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상처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은 김영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3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처음 2년간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너무 컸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고 몇 달 후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이제 좀 사시네요. 외롭지 않겠어요. 영수 씨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됐습니다. 영수 씨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표정이 확 굳어지셨다고 해요. 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조금씩 친구 만나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 또 그랬습니다. 가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둘이 있으면 되지. 영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도 중요한데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이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좀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뭘 해도 그건 싫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그래서 한식집을 제안하면 고기가 더 좋은데 고깃집을 가자고 하면 요즘 고기가 물려요. 영수 씨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화내지 않을까? 연애가 즐거운 게 아니라 시험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 욕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트에서 점원이 나한테 막 대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옆집 사람이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못 살겠어요. 그 드라마 주인공 연기 왜 저래요? 짜증나서 못 보겠어요. 처음엔 공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만나면 불평, 통화하면 불만. 영수 씨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연락을 못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영수 씨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병원 갔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믿지 않으신 겁니다. 그때 영수 씨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영수 씨는 그 순간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신데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거든요. 영수 씨,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도 상처가 깊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 불안이 너무 커서 연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도 그분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영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고 화나는 일도 참았어요. 그런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담하면서 봐왔던 패턴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수 씨, 혹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떠나버리지 않을까?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무의식적으로 영수 씨를 감정 방식으로 대하신 겁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감정 방식이라는 말이 생소하셨던 거죠. 저는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점을 찾아서 점수를 더하는 가점 방식. 다른 하나는 나쁜 점을 찾아서 점수를 깎는 감점 방식이에요. 영수 씨가 만나신 분은 후자였던 겁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이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싫어요라는 말만 들었던 거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쁜 면만 보려고 하니까요. 영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연애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배우자를 잃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영수 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상담을 받든 스스로 성찰하든 말이죠. 그런데 영수 씨 혼자서 그분을 바꾸려 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수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영수 씨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더 일찍 알아차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관계 초기에 보이는 신호들을요. 영수 씨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저는 영수 씨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관심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던 것. 친구 만나는 걸 불편해 하셨던 것. 가족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매번 대화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졌던 것. 이 모든 게 신호였습니다. 영수 씨는 뒤통수를 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거나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서로 상처도 있고 외롭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해와 맞춰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안 생겨요. 저는 영수 씨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씨, 이번 경험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덕분에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셨잖아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특히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 좋은 관계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수 씨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라고 말하는 사람. 영수 씨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멋지네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나고 웃음이 나는 사람. 영수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찾으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영수 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거든요.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은 처음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저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영수 씨는 메모할 준비라도 하듯 자세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버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싫어. 그건 아니지 않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좋네요. 재밌겠어요. 고마워요.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영수 씨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분은 정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합니다. 식당 직원한테 반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택시 기사님께 짜증내는 사람. 이런 분들은 결국 영수 씨한테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도 마트 점원, 식당 직원, 이웃 사람들한테 계속 불만이 많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좀 까다로운가 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본 모습이 나와요. 점원이나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중엔 연인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수 씨는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상대가 영수 씨의 인간관계를 존중하는지 봐야 해요. 친구 만나는 걸 응원해 주는지 아니면 불편해하는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둘만의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지. 영수 씨는 뼈아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저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집착은 상대를 가두려는 거고요. 좋은 관계는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영수 씨는 무언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일상에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감동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비 온 날 우산을 씌워줬을 때 고마워요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함께 산책하다가 오늘 날씨 참 좋네요라고 미소 짓는 사람. 집에서 만든 간단한 요리에 맛있어요라고 칭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영수 씨는 천천히 이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대로 항상 심심해, 재미없어, 특별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평범한 일상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계속 더 큰 자극,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수 씨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분이 딱 그랬어요. 항상 뭔가 특별한 걸 원하셨어요. 맛집 가도 별로네, 여행 가도 그냥 그래. 만족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영수 씨가 계속 피곤하셨던 겁니다. 저는 공감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요. 제가 이미 그런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는 것 말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영수 씨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영수 씨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해야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만든다는 이론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너는 착한 아이야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 착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요. 영수 씨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의 좋은 모습을 찾아서 계속 칭찬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당신을 믿어요. 이런 말을 진심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상대가 정말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상대 수준에 맞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영수 씨 수준으로 상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부정적인 말만 할 때 영수 씨도 같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대신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아?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가 불평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기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영수 씨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기간이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도와주세요. 긍정적인 말도 해주고 상대의 불안도 없애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수 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문제가 너무 깊거나 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수 씨가 계속 버티면 영수 씨만 망가집니다. 영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네요. 영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정리하길 잘한 건가 봐요. 잘하신 겁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씨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영수 씨 탓이 아닙니다. 영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 씨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만나셔야 해요. 이번 경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일을 겪으면,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영수 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 영수 씨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영수 씨가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영수 씨는 천천히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영수 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 직원한테도, 마트 계산하시는 분한테도, 택시 기사님한테도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영수 씨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저는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구든 붙잡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편안하게 지내면요. 굳이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 씨는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공감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수 씨 삶을 채워야 해요. 친구, 취미, 운동, 봉사활동, 뭐든 좋습니다. 그러면 연애가 영수 씨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좋은 관계예요. 영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사람이 영수 씨의 친구와 가족을 존중하는지, 그 사람이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이 영수 씨를 믿고 자유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의 신호예요. 영수 씨는 천천히 받아 적으시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영수 씨가 편안한지 봐야 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지. 그게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영수 씨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 관계를 돌아가신 제 아내와 가졌었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그때 그 편안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 그 편안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영수 씨 스스로 편안해지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분들 상담하시면서 좋은 사례도 있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70대의 새로운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수 씨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정말요? 네, 한 분은 72에 재혼하셨는데 지금 제일 행복한 시기라고 하세요. 저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젊을 때는 조건을 따졌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고 묻고 밥 먹고 맛있어요 하고 웃고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군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만나려면 영수 씨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해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책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이번 경험이 영수 씨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영수 씨 삶을 채우세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올 거예요. 영수 씨는 천천히 받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신호들을 기억하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버릇이 긍정적인지,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지, 영수 씨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일상에서 감동할 줄 아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관찰하세요. 영수 씨는 진지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관찰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봐야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만약에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영수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수 씨,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봐요.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영수 씨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영수 씨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서먹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영수 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수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씨, 이번 경험이 실패가 아니에요. 배움이었어요. 덕분에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되셨잖아요. 영수 씨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다가 다시 앉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또래 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많나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나서 새로운 분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세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관계를 시작했다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 씨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처럼 용기 내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나이 들어서 사랑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영수 씨는 다릅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셨잖아요. 영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 상담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에 말하기도 그렇고 전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요. 영수 씨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 씨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기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영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봉사활동에서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으셨는데 참 밝으세요.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70살이세요. 저보다 5살 많으신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영수 씨가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봉사활동 가서도 다른 분들한테 친절하시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신호들을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해요. 영수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긍정적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음식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하세요. 제 친구들 얘기할 때도 친구분들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시고 봉사활동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할 때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영수 씨는 어떠세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세요? 네, 이상하게 눈치 안 보게 돼요. 영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말 실수에도 웃으시고 제가 다른 약속 있다고 하면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하시고 전에 만났던 분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천천히 알아가세요. 네, 선생님. 이번엔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는 친구로 지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영수 씨가 상담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편안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인사드려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수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영수 씨한테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항상 감사해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영수 씨가 스스로 변화하신 거예요. 영수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자책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열정적이지도 않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도 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소중한 게 사랑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니까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초기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 말버릇이 부정적인지,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내 인간관계를 존중하는지, 일상에서 감동할 줄 아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게 중년 이후 연애의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 관계가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좋은 관계를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세요. 내 삶을 채우세요. 그러면 연애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사랑하세요. 급하게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래요. 60 중반의 한 남성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목소리엔 지쳐버린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3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새로운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관계가 끝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던 거죠. 여러분, 잠깐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산책하면서인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 시니어분들의 연애와 재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상처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은 김영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3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처음 2년간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너무 컸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고 몇 달 후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이제 좀 사시네요. 외롭지 않겠어요. 영수 씨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됐습니다. 영수 씨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 표정이 확 굳어지셨다고 해요. 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조금씩 친구 만나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 또 그랬습니다. 가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둘이 있으면 되지. 영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도 중요한데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이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좀 양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뭘 해도 그건 싫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그래서 한식집을 제안하면 고기가 더 좋은데 고깃집을 가자고 하면 요즘 고기가 물려요. 영수 씨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화내지 않을까? 연애가 즐거운 게 아니라 시험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 욕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트에서 점원이 나한테 막 대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옆집 사람이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못 살겠어요. 그 드라마 주인공 연기 왜 저래요? 짜증나서 못 보겠어요. 처음엔 공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만나면 불평, 통화하면 불만. 영수 씨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연락을 못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영수 씨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병원 갔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믿지 않으신 겁니다. 그때 영수 씨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영수 씨는 그 순간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